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네요. 4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막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가 좀 적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상담의 사례를 통해서 상담의 정의나 그리고 상담자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상담 사례 맛보기를 통해서 상담의 정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니까 상담이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아시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상담자의 특성이 어떤 게 있었나요? 상담자의 특성은 우리가 상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상담자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능함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따뜻하거나 따뜻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기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이고,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유능한 그런 상담자일 때 우리는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초도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었나요?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내담자에게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로운 그런 상담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상담 심리학의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상담 심리학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또 다 할 수는 없고 좀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이론들을 여러분들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이 상담 심리학 이론에 어떤 게 있다고 했나요? 정서 중심적인 상담과 그리고 행동 중심적인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정서 중심적 상담, 그리고 행동 중심적 상담, 인지 중심 상담, 그리고 통합적 상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우리 교재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 중심적 상담 중에서 정신 분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번 4주차에 다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정신분석은 상담 심리의 어떤 가장 출발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론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상담 심리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또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이런 기본 개념들이 정신분석에서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조금 더 저와 함께 따라가기가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50쪽입니다. 50쪽 정신분석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차례인데요. 이렇게 프로이트의 치료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기본 개념과 치료 과정, 그리고 주요 기법과 절차, 상담의 과정, 신정신분석학파, 그리고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 이렇게 이제 같이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이제 치료 사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면 이 정신분석 이론을 창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을 창안한 학자이자 또 한편으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20세기의 서구 문명의 어떤 지적 충격
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신분석 이론이 그야말로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성격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 인간의 성격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다 라고 처음으로 이제 이론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 프로이트에게 그 명명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어떤 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놓게 된 게 바로 프로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프로이트의 치료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 프로이트가 정말 그야말로 서구 사회에 지적 충격을 안겨줬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어떤 발견을 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례 1, 2, 3 나오죠. 아버지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숨이 가쁜 증세가 생겼던 카타리나의 사례,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욕설이 치통으로 표현된 마티아스 부인의 사례,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 죄책감이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사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올려놨어요. 이 사례는 이제 우리 책에 자세하게 5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4쪽까지 자세하게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들은 다 뭐냐면 프로이트가 그 체면술을 통해서 체면술과 자유현상이라는 이 치료 기법을 통해서 치료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기 나오는 이런 숨가쁜 정세, 그 다음에 치통, 아니면 하반신 마비, 이게 뭡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병이잖아요. 몸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신체적인 이상은 프로이트 이전에는 그냥 신체적인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신체적인 병은. 근데 프로이트는 이 신체적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숨가쁜 정세, 그 다음에 치통, 하반신 마비, 이 사례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면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숨가쁜 사례, 이게 아버지에게 성희롱을 당한 이 기억 때문에, 이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아니면 몇 년 전의 기억이 억눌러져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나타나면서 신체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어떤 억압된 이런 것들이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이전에는.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욕설이 치통으로 표현된 마티아스 부인의 사례도 만약 치통이 오면 그러면 치통을 치료하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하게 된 거죠. 체면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우리가 남편에게 한 가지 사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요. 남편에게 들은 욕설이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치통으로 표현된 마티아스 부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체면을 걸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남편에게 모욕적인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근데 모욕적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뺨을 아주 세게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뺨을 맞은 건 아닙니다. 너무 모욕적인 말이었는데 그리고 그 말을 나도 그럼 같이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죄책감,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티아스 부인은 극도로 자기가 인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치통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도 이제 그 마티아스 부인이 어릴 때 그녀 방에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한 죄책감을 받도록 할머니가 아주 나무라거나 뭐 그렇게 한 거죠. 그 이후에 본인은 이
이걸로 인해서 언젠가 죗값을 치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에게 막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죗값을 치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인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병이 된다라는 거죠. 몸의 병이.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이트의 용어 중, 프로이트가 쓰는 개념 중에서 하나가 신체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스트레스나 과도한 히스테리 증상 이런 것들이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억눌러 놨던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서 내가 뭐 두통이 계속 있어요. 원인 모를 두통이. 그러면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두통과 관련된 그런 이제 몸에서 찾기 위해 가지고 많은 뭐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도 아무런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나요?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뭐 두통이 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는 지금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떤 몸의 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가 어쨌든 이제 이 프로이트가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트가 공헌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물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프로이트 이론을 또 수정하고 또 프로이트 그런 이론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그 준 어떤 하나의 대전환, 대전환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이트 치료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하나의 사례, 이 치료 사례를 통해서 프로이트가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에서 첫 번째가 인간관입니다. 요 인간관 하기 전에 먼저 좀 중요한 게 프로이트는 그 성격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지, 뭐 오늘 어떤 걸 계획하고 또 그게 맞춰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항상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의식과 무의식, 의식,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빙산이죠. 이게 빙산에서 보이는 부분, 이 부분만 의식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은 이 의식에 있는 걸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속에는 무의식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사고하고 지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의식이고 전의식은 기억과 저장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억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온라인 4주차 강의를 지금 하고 있네. 이거는 그냥 내 의식이죠. 근데 전의식은 뭐냐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게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었죠. 상담자의 특성 하니까 아마 몇 가지 떠올랐을 거예요. 뭐 초도 효과 같은 게 내가 지난주에 좀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초도 효과, 후감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그거 배웠지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저장된 지식 이런 것들이 전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의식은 바로 뭡니까? 저 깊숙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움, 폭력적 동기, 수용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 부도덕한 충동, 비합리적인 소망, 이기적인 욕구, 수치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뭡니까? 꽁꽁 숨겨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들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 인식, 뭐 지각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바로 생각되는 거 이건 의식이고, 좀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전의식이고, 근데 무의식은 이 속에 눌러놨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은 두려움이라든가 좀 이렇게 드러내기 힘드는 거, 드러내기 힘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어떤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의식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전의식이 있고, 가끔씩은 이 무의식 때문에 막 내가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폭력적인 동기, 부도덕한衝動, 이런 것들은 다 숨겨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숨겨놨지만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 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게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꼭 숨겨놨는데, 아니면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부도덕한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올 때, 의식으로 올라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아니면은 괴로움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나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 꿈의 해석이라는 뭐 뒤에 나올 텐데요. 꿈의 해석이라는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그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눌러놨던, 무의식 속에 꾹꾹 숨겨놨던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새롭게 이제 지적인 충격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런 이제 하나의 우리 생각의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지도를 그리고 또 성격 발달의 어떤 성격, 이런 내 오늘날의 김정순이라는 이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진 그 단계, 또 인간의 어떤 그 성격에 만들어진 이 단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격 발달 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아주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기본 개념으로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배울 때마다 그 이론을 만든 학자들의 그 인간관이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배울 텐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인간관을 가졌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이론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이트는 인간관이 어떻냐?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의 특히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을 결정론적이고 환원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 지도를 봤잖아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무의식 속에 이런 성적인 충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욕구, 또 드러내면 안 되는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미 인간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 상담 이론, 이제 프로이트가 가진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고,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모든 감정, 행동, 실수, 욕망, 진로 선택 등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원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 행동, 뭐 실수,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프로이트는 어떤 걸 보느냐면 6세 이전에 대부분의 인간의 성격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과 또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뭐 지금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어릴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양육하던 아니면 그 시절에 내가 이제 형성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성격 구조입니다. 성격 구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초와 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자아, 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격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5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원초아는 뭐냐면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더라고 원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초아는 뭐냐면은 원시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에너지 원천이자 어떤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원초아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고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쾌락적인 욕구를 쫓아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초아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초아 내용을 알 수 없다. 나의 원초아를 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 체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유현상을 통해서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원초아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아라는 이 개념은 뭔가, 여러분들 자아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죠? 내 자아를 찾는다, 뭐 자아가 발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아는 뭐냐면 우리 책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신분석이 소개될 때 자아라고 번역이 됐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부분들, 즉 원초와 초자에 대비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원초와의 본능과 외부 현실 세계를 중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초자와 원초와 사이에서 자아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초자아 한번 볼까요? 슈퍼에고라고 하는데요. 초자는 내 위에 있어서 내 마음을 감시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훈계하고 처벌하고 뭐 도덕성, 양심의 기준에 따라 도덕에 위배되는 원초와의 어떤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자아에 대해서 늘상 이렇게 훈계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할 때 항상 막 갈등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초자가 나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자아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우리 마음의 초자아 내용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무엇인지 알겠죠? 원초아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초아라고 부르고, 자아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훈계나 자아를 항상 이렇게 훈계하고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자아를 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 상황에서 내가 좀 갈등 상황에 자주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초자아가 발달한 사람은 늘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때요? 뭐 초자아가 이렇게 나에게 훈계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이게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이걸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책의 59페이지에 보면요. 인간의 마음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데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원시적 동물적 마음이 원초아와 현실적 합리적 이성적인 마음과 신의 경지에 있는 도둑군자 같은 이런 초자아가 서로 뒤엉켜서 힘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큼큼한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다니는 자아는 어둠 속에 숨어서 서로 갈등하고 힘싸움하는 초자아와 원초아에게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마음의 구조들 간 혹은 원초아의 이런 성적 공격적인 어떤 추동,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
앵자이어티죠. 그죠?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불안은 여러 가지 이런 뭐 현실적인 불안, 신경적인 뭐 도덕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아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뭐냐면은 억압하는 거예요. 초자가 계속해서 뭡니까? 너 왜 계속 나를 훈계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그리고 도둑꾼자 같이 막 나를 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초와는 어때요? 완전 원시적인 어떤 충동이라든가 공격성, 뭐 성적인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잖아요. 나는 계속 힘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원초와와 초자를 잘 물리치고 내가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또 내 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찾아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초자가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은 불안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막 일으키면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방어 기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압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억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성격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둘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